예, 341페이지 계약법 강론. 그래서 매매부터 하겠습니다. 자, 매매라고 하는 거는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이런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유 불락계약이다. 자,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과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요. 분료식 계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된다. 항상 분료식은 나오면 구두, 서면,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 여기서 특별히 볼 게 없고요. 쌍무계약이니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매 대금을 3억 주기로 했다. 그럼 이 재산권도 완전한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자, 요거고요. 그러면 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이 약정된 내용이 모두 다 잘 이행이 될까요? 그렇죠. 잘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잘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안전 조치를 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누가 어떤 식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국리 끝에 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할 때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 계약과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에요. 독립된 계약이고 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또는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어요.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종된 계약이다 보니까 본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 취소가 되는 거예요. 본 계약이 무효 취소로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금 계약은 무효 취소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뭘 가진다? 부종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약금 계약의 본질적인 성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합의 내용대로 급부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의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했으면 급부도 10%를 해야만 그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낙성 계약이라고 했는데 얘는 합의까지 있고 또는 급부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이 계약을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물 계약은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계약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급부가 있지 않았다,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계약금에 관한 합의가 15%였는데 급부는 10%만 했다. 그래도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는 성립했지만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약금 계약이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15% 주기로 했는데 10%만 주고 나머지 안 준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만 본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약정하고 그러니까 낙성계약이라는 얘기죠. 법적 성질은
본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래서 유상계약의 대표 명사가 뭡니까? 매매인 거예요, 매매. 그래서 모든 유상계약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즉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 목적물 3억짜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보니까 3억짜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있더라. 그럼 그거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제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매도인에게 있다. 이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상 쌍무 계약이다,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거기는 특별한 내용 없고요. 현실 매매는 편의점 가갖고 물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실 매매고요. 자, 매매가 성립한다. 매매가 성립하려면 일단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여기에 세부 사항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까지만 있으면 된다. 이게 재산권은 동그라미 1번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해요. 장래 생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고요. 대금 지급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매매에 있어서 반대급부는 무조건 뭡니까? 금전입니다. 금전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매매 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 이행 비용이 아니라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비용과 매매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 비용,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이고,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자기 비용 자기가 부담해야 되죠. 목적물의 저당권이나 기타 가압류가 있을 때 이를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채무 이행 비용이에요. 이건 매도인이 부담해야죠. 그런데 이건 또 강행 규정 아닙니다. 이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 거의 다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 채권법에 나오는 규정 중에서 경제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 자유 내지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예약입니다. 예약인데,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예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약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본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을 먼저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계약이 뭐 A에 관한 것이다. 예약 없이 바로 본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약을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 예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약의 내용은 A 합시다. 언제? 이날. 그러니까 이게 혹시 1월 10일이었다. 그리고 이게 7월 10일이었다. 그럼 1월 10일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월 10일자로 우리 A 합시다라고 하는 계약인 거예요. 그럽시다. 결국은 예약도 계약입니다. A 합시다. 며칠 날, 7월 10일 날. 이건 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언제든 합시다. 뭐 이렇게 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A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이죠. 그래서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뭐가 생기느냐? 7월 10일자로 A 합시다. A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7월 10일자로 가면 A 하자. 여기 계약 자체가 뭐야? A 하기로 합시다. 7월 10일자로 본계약 이런 거 합시다. 그러니까 7월 10일자로 가면 그러면 A 하기로 했으니까 A 하자라고 하는 본계약, 즉 예약 완결권이 이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계약이 채권 계약이든 본계약이 물권 계약이든 본계약이 가족법상 계약이든 관계없이 이날 A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게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만 생긴 거야? 채권만. 이날 가서 혼인합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시다. 매매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긴 게 이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동그라미 C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본계약이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 계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이 A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날은 7월 10일 되면 이거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채권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예약의 종류는 일방예약, 쌍방예약, 편무예약, 쌍무예약인데 그냥 우리 밑에 있는 일방예약과 쌍방예약만 보시면 돼요.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당사자 쌍방이 모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거는 쌍방예약이고, 일방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일방예약의 564조에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예약 완결권, 다른 말로 일종의 형성권이에요. 일방 예약이니까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다음에 제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즉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뭐죠?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무자 누구야? 예약자가 의무자죠.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권리자에게, 예약 완결권자에게 예약 완결, 즉 예약 완결권 빨리 행사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일종의 형성권인데,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장 기간 10년인데 반드시 10년을 지켜야 되느냐? 특별히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최장이 10년이란 얘기지 반드시 10년까지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 행사하려면 빨리빨리 예약 완결권 행사해 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고로 했는데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 그 최고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도 소멸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의 양쪽 가로 3번 보세요. 양쪽 가로 두 번째 줄에 일방 예약이, 두 번째 줄 맨 뒤로 갑니다.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 계약에 될 수 있는 매매 목적물이나 이전 방법이나 매매 가액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으로 갑니다. 예약 완결권. 자, 매매 일방 예약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자는 상대방에게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를 예약 완결권이다.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에 관한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도 있고, 자,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을 여기서 예약을 했고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배신해 버릴 수도 있죠. 내가 예약을 해서 내가 사기로 한 물건인데 중간에 상대방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예약 완결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의 지위보다도 좀 지위는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도 있고, 가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고요. 이 예약 완결권도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예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 이거 자체가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약 완결권의 행사 효과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자의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7번에 존속기간 최장 10년인데 10년이 지나기 전에도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최장기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엔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경우엔 그 최고에 의해서 소멸한다. 해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형성권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때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는 상대방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행사하지 않았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버리잖아요.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죠. 목적물 인도받았으니까 예약 완결권도 중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은 중단 제도가 없죠. 중단 정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목적물 인도받은 경우라도 그냥 무조건 예약 완결권 소멸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요. 제척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강행 규정이죠. 이에 도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계약금이 나오죠.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수수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이죠.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요물 계약입니다. 예,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의 급부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인데, 그 3번에 있는 내용은 이제 23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금 일부만이 먼저 지급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렇죠. 또 별도의 계약이잖아요.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약정만 있었지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은 계약금 계약을 가지고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요. 계약금의 종류를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활용하기 위한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지할 때 활용하는 해약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반드시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이죠. 이때 이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약벌로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뭐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을 했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하고 계약금을 한번 비교하는 거죠. 실제 발생한 손해하고 계약금을 비교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언제든지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크든 작든 계약금은 모두 다 몰취할 수 있어요. 계약금까지만 몰취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크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죠. 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 이거는 그 안에서도 또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금은 위약금이다라고 특약을 했으면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 위약금을 정하면서 위약금은 위약벌이다라고 특약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죠. 이때는 위약벌로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벌금으로서 당연히 계약금을 몰취하는 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본적인 차이는 손해배상 예정이 너무 과도하면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감액도 가능하고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원칙적으로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기 때문에 감액 청구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약금이죠. 증약금은 언제나 그렇고요.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계약 해지에서 봤어요. 계약 해지에서 해약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이 없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반대 특약이 없으면 반대 특약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 565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약금에서 얘기했죠. 우리 계약의 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기는 언제냐?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방법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거기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게 346페이지에, 그래서 독립된 계약이고 주된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없는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 후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고, 매매 계약 등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3번에 주된 계약의 효력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계약금의 종류는 증약금,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해약금이죠. 증약금은 언제나 그런 거고 해약금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위약금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도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이는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그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했다는 얘기는 해약금으로 하는 반대 특약이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력이 다 있는 거죠.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특약은 없었으니까 증약금과 해약금이지만 계약금은 위약금이다라고 했으면 위약금의 효력도 있고 증약금의 효력도 있고 반대 특약이 없었으니까 해약금의 효력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위약금으로 특약한 경우엔 위약벌로도 정할 수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위약금의 성질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건 우리 398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게 손해배상 예정인데 그 기억에 B로 보십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한 경우에 실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한도 내에서만 몰수합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실손해가 계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다. 설명한 내용 지금 책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해서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정도면 원래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정도 주고받는 건데 계약금을 30%나 주고받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는 거의 없더라. 실제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도 10% 정도는 몰취할 수 있지만 30% 너무 많지 않느냐. 이 경우엔 감액 청구에 의해서 감액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의 내용이 이거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벌이죠. 위약벌은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받기로 했을 때, 그래서 B에 보시면 위약벌의 경우엔 계약금 몰수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약벌의 약정의 경우에는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다릅니다. 그래서 감액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감액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예외적인 판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위약벌로 정한 것의 성질에 따라서 감액 청구하는 예외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시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는 얘기는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고, 자, 그 행사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551조 규정 해지 후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해제 쪽에서 봤잖아요.
계약금 계약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 했죠. 자, 그래 해제 방법이 또 얘기합니다. 교부자는 포기의 의사표시, 동그라미 3번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동그라미 4번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행사기관은 동그라미 1번 기억에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는 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행 준비만 가지고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또 중도금을 지급한다든지 잔금을 준비하고 가옥의 명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촉구, 즉 상대방에게 통지했을 때 이런 정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정도,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중 일방은 두 사람 중 누구라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매수인이 스스로 중도금을 줬대요. 매수인이. 그럼 매수인도 또는 매도인도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약금의 계약에 의한 계약의 해제인데 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계약금을 안 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계약 자체는, 그러니까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다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4번으로 가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금 일부만 가지고는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특약 등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배액만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내용이 다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금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계약금은 뭐 2천만 원 주기로 했다. 근데 실제 급부는 1,000만 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약정은 2천만 원 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줬다는 얘기죠. 자, 이때 갑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정 금액은 2천만 원이고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자, 이때 갑이 해지하고 싶다. 그럼 받은 금액에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계약금이 해약금이라는 얘기는 약정한 계약금이 해약금이라는 뜻이죠. 받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을의 돈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약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한 해약금은 얼마라는 얘기죠?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1,000만 원에 2천만 원 보태서 3천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4천만 원 줄 필요는 없죠. 배액을 상환하는 얘기는 2천만 원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받아놓은 2천만 원은 내 돈 아니니까 돌려주고 해약금으로서 2천만 원을 더 주니까 배액 상환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받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돌려주고요. 해약금으로 약정한 게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넣어줘라.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해지해라. 그런 얘기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 의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도 할 게 없어요.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기 때문에요. 자, 그렇습니다. 넘겨보시고요.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데 보통 이제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 돌려줘야 되죠. 근데 계약금 금전으로 받고 매수인이 보통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에 그냥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계약 매매대금 2억 그러면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중도금에서 보통 이제 8천, 잔금에서 1억 이렇게들 하잖아요. 원래는 계약금 2천, 중도금 1억, 잔금 1억 그리고 계약금은 중도금에서 공제한다 또는 중도금에서 상기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8천만 원이라고 쓰죠. 그때는 이제 계약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매매의 효력입니다. 351페이지 매매의 효력이요. 자, 매매가 성립하면 그 계약의 그 내용에 따라서 급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되죠.
또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무죠. 그래서 568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죠?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고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매의 기본적인 의무죠. 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되겠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넘겨보시면요. 자, 3번에 보시면 매도인이 주된 물건 또는 주된 권리를 매도한 경우엔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해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할 수도 있죠. 타인의 권리 매매 유효거든요. 다만 이행기의 권리 취득해서 이행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내용도 중요하죠. 매매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해서 완전한 권리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정,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사정만 가지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혹시 압류라든지 저당권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압류 또는 저당권 등을 해제해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달라라고 최고 먼저 하고 그 최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 계약을 해지하는 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고 없이 무조건 바로 즉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고 585조에 보니까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쌍무계약이니까 그래요. 그 쌍무계약이니까 일방 당사자가 을이 대금 지급 기일을 7월 1일로 했다. 잔대금 지급 기일을. 그러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기일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7월 1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대금 지급 장소예요. 대금 지급 채무는 금전 채무로서 지참 채무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과 매도인의 공탁 청구인데요. 자,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보니까 매매 대금을 주려고 이렇게 봤더니 누군가가 여기에 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실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면서도 대금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때는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권리 전부나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거 압류 곧 지워질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거 압류에 의해서 너 손해 생기면 내가 담보 제공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해서 담보 제공했으면 대금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도 매수인이 안 믿으면 매도인은 뭐 할 수 있어? 공탁해놔. 그러면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면 공탁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중요한 말은요. 588조 두 번째 줄입니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해야지 무조건 전액을 다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판례가 오른쪽에 보면 대금 지급 거절권이다라고 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경유돼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매수인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상의 담보 한도 금액에서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된 담보 금액 한도 내에서죠. 그러니까 여기 2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근저당권이 1억짜리가 발생했다. 그럼 담보된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만 대금 지급을 거절해야지 전액 다 거절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목적물도 수령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을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죠. 그리고 목적물을 매수인이 인도받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금을 안 줬으면 대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정리합니다.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해야 되는데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 취득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우리 원물 과실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대금이 완납이 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격려받았어요. 격려받았지만 아직 대금을 완급하지 않았다. 그럼 이전 등기만 받아서 소유자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해야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대금을 완납됐으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니까 그러면 대금은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부터 먼저 인도받았다. 그럼 목적물부터 인도받았으면 얘는 대금 줘야 되는데 대금 안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자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줘야죠. 그게 다음에 나와요. 자, 그래서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지거나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자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법은 매매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무계약이니까 인도받았으면 인도받는 날 대금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관계는 지금 여기서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과실 취득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로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딱 하나 기준, 대금 완납일의 기준이다.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동영상 옆에 아마 첨부물이 있을 겁니다. 그 첨부물을 받으셔가지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건 한 문제가 거의 다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프린터 한 장입니다. 앞뒤 페이지로 해서 2페이지짜리 한 장인데, 일단은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3억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물건은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을에게 이전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 하자는 크게 권리의 하자가 있다.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하자. 그렇죠. 물건의 하자가 있다. 물건이 어디 깨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물건의 하자. 이건 물건애라고 해야 되겠네요. 물건의 하자. 그 다음에 경매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프린트에 요약을 해놨고, 이 부분은 우리 문제 펴놓고 기본서 펼쳐놓고 문제 골라라 그래도 잘 못 골라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프린트에 보시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제일 먼저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면제 특약이다라고 해서 이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에 면제 특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면제하기로 특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혹시 담보 책임 묻지 말기로 하자. 그럼 좋다라고 했으면 하자가 있어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혹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면제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면제 특약 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인의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물건에 하자가 생기든 권리에 하자가 생기든 하자가 생겨도 나에게 담보 책임 묻지 맙시다. 그럽시다. 이런 특약을 할 때 혹시 하자가 있었고 알고 있었으면 알려주면서 이런 하자가 있는데 이거는 면책하기로 합시다 라고 했으면 면책이 되는 거지, 그걸 딱 숨겨놓고 면책 특약을 했다 면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혹시 자기가 순교때든지 아니면 그 면책특약을 할 때까지는 하자가 없었는데 면책특약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바람에 하자가 생겼다. 그것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면제할 수는 없겠죠. 요거고요. 이제 먼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해서 매수인 선악 이유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해도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표를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건 이제 표를 좀 길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여기다가 담, 전용, 일수 그래요. 담을 전용으로 담만 보고 일수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래에 따라서 손해가 줄 서 있겠죠. 손해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손해대기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이다. 이거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이거는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거는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선악 거기 선은 뭐야? 선의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은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동그라미 칠 거거든요. 동그라미 칠 건 선악. 여기도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빈칸은 다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끼리 할게요. 그래서 담을 전용으로 일수 주는 사람은요, 손해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긍정은 늘어나는 나라죠. 이쪽 나라는 부정이 너무 많은 나라고 부정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긍정을 하나 집어넣었다. 뭐 나끼리 그냥 우리끼리 혼자 소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행사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떤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기간에 여긴 제척기간이 없고요. 여기는 선의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담전용 일수 손해대기 해놓고요. 동그라미는 빵빵 늘어나죠. 여기는 국경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부정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었다. 혼자 담전용 일수 손해대기, 그래서 동그라미 빵빵 그 다음에 xxx 0 xx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암기하세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 표가 암기가 돼 있으면요, 실제로 이 표가 암기가 돼 있으면 실제 문제에 제가 이렇게 딱 대입을 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하면 혼자서 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담, 전용, 일, 수 해놓고 손, 해, 대, 기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늘어나고 여기는 X인데, X는 항상 부정적인 애들은 뭔가 더 큰 걸 좋아하죠. 많은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었다. 그냥 이렇게 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친 건 다 어떤 거란 얘기죠? 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선한 일,
선의의 경우에 안날, 악의의 경우에 한날로부터 1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안날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선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면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이네. 이거 매수인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물건에 하자가 있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몰랐답니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이 제한이 된다라고 한다면 목적물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실행이 됐거나 또는 가등기 후 본등기 경로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가등기가 돼 있는 물건을 샀다는 거죠. 샀는데 나중에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그때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 목적물이 전부 다 타인의 권리 매매였다. 그러니까 매매 목적은 매도인이 지 물건이 아닌데도 지 물건이라고 얘기하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수인이 이행기에 이행해 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내 게 아니다. 그래서 이행해 주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면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거기 별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별표. 이때는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좀 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 질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못한다. 또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니면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어서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때는 계약을 해제는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은 못합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이런 게 있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에 사용수익권자가 있어갖고 내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사지 말았어야 됩니다. 몰랐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고 또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도 원래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사용수익할 목적은 아니고 나도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손해배상으로 그냥 끝내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매매 목적물이 다 타인의 권리가 아니고 일부만 타인의 권리예요. 근데 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요거 가지고도 요게 없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약은 해지할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대금감액 청구로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되겠죠. 이 대금감액 청구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매수인이 요 부분이 타인의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있는 게 나에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요 부분이 있든 없든 한번 계약은 체결해 보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즉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수량부족 일부 멸실, 이거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금 감액 청구도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선악 이런 것보다는 동그라미하고 X 가지고 그 표를 암기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하시면 요거 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XX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그라미 나라, 이쪽은 X 나라다라고 해서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서 좀 암기 좀 해두시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왜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샀고 을소유 부동산을 병이 샀어요.
근데 갑이 A 소유 부동산을 소유권도 없이 지 이름으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여기다가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갑으로부터 샀다가 다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을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을이 갑으로부터 샀던 내 권리가 완전히 잘못된 권리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병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얘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해제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냥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혹시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고 혹시 얘는 알고 있었다. 그럼 손해배상 없이 그냥 바로 계약만 해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정도고 그 밑에 준용 규정에 담보 권능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가등기가 격려된 물건의 매수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됨에 따라서 권리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똑같이 가압류가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가압류에 기한 압류 경매 실행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때도 준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어 있는 물건을 샀고 나중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돼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상실할 때 요겁니다. 그다음에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4개 정도는 아마 시험에 나오면 요거 가지고 주로 나올 텐데요. 그래서 대일 해전 손해담 이렇게 해서요. 일본하고 해전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를 많이 부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에 있어서는요.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암기해 두시고 나머지 우리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계속 할 건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책으로 보면 361페이지 있죠. 이쪽부터인데 이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